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포럼 카이로스 기독교 사회발전 협회에서 주최하는 포럼 카이로스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저희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심층적으로 오늘 한번 얘기 나눌까 합니다. 마음의 상처들도 많고 극단적 분열 양상도 보이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또 발제해 주실 분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권형률 선생님이십니다.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시고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특별히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또 경험하신 그 경험을 근거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얘기 시간은 40분 얘기하고 함께 또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 자리에는 현장에는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60, 70만 명 되고 그래서. 근데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주의 여지 없이 들어와 계십니다. 줌에 계신 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줌에 계신 분들 얘기도 많이 못 들었다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줌에 계신 분들 의견도 오늘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권형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할까요? 네, 박수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기자 출신이고 별로 깊이 분석하는 것보다는 마침 이번 선거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느껴지는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은 그러니까 앞에 계신 뭐 이삼열 교수님, 유정구 선배님 뭐 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분들이 계신데 그냥 이제 기자적 마인드에서 또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졌나를 그 아직 사실 마음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해서 깊이 정리는 못했고 좀 이제 제가 느껴지는 단상들을 그 보도됐던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거리를 좀 제시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한 것을 단초로 해서 좀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떤 시대 정신으로 치러졌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을 가장 먼저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세 가지입니다. 촛불 시민항쟁, 박근혜 탄핵 이런 걸 치면서 사실 4.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과제가 민주화였죠. 박정희 독재, 군부 독재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단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제인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 잘 떠안았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시대정신의 하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작년에 이제 한국이 이제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되는 그런 도약이 있었죠. 우리 경제 성장을 보여준 앞에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우선 경제 성장을 보여준 한 단서였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한 한국 경제의 성장, 양적 성장을 어떻게 하면은 질적으로 전 국민이 잘 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나가게 할 것이냐가 이제 과제로 제기된 그것이 지금 이번 대선을 맞이한 시점에서 시대 정신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대륙이 격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도 정말 우크라이나처럼 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동북아가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남북 관계를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기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 완성을 실질적 민주화로 국민들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 또 경제적인 발전의 성과를 정말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한반도가 정말 평화롭게 되고 남북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시대 정신, 시대적 과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죠. 그 가장 다들 잘 아시는 상징 구호가 정권 교체였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에 맞서서 검찰 독재를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시대 정신하고는 상당히 괴리돼 있는 것들이 이 시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상징적 구호로 대두됐고, 그래서 양쪽의 대결은 정말 치열했죠. 도저히 저쪽이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로 있으면서 정말 뜨거운 선거였는데, 결과로 보면은 뜨거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차가운 선거가 됐습니다. 선거 투표율을 보시면 뭐 바로 지난 선거가 77.2%였는데 이번에 77.1%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이런 뜨거운 열기 보면 80%를 투표율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많이 했는데, 결국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0.1%포인트가 투표율이 낮은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 시대 정신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선거 과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이 정권 잡는 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뜨겁게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또 한편의 국민들은 차갑게 인식한,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인식한 면도 있는 그런 선거였던 것이 이번 대선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이번 대선에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좀 인상적이었던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쪽에서 20대 대선의 5가지 장면, 3쪽부터 이제 펼쳤는데요. 가장 큰 거는 서울과 부동산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서울에서만 31만 700표를 이겼죠.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 이겨서 윤석열이 이겼다라는 말들을 다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거, 서울에서 윤석열이 이기고 그것은 바로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현실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장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동산이 오른 강남 상고, 마용성 이런 것들 보면 부동산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이죠. 물론 그거보다 훨씬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산상 이득들을 봤지만, 세금이 오른 걸 통해서 그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보듯이 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당선인 득표율이 거의 비례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정도로 부동산 선거가 돼버린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들어가면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대형 의제 대신에 응징 선거 전략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라고까지 통칭될 정도 그 양상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이긴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선거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대형 의제가 있었고, 승리를 위해서 저런 전략을 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졌었습니다. 1997년에 15대 대선을 보면 외환위기 극복, 또 DJP 연합, 그래서 충청과 호남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16대 대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지만 영남 출신 후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태제와 선거 전략으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17대 대선을 보면
경제 살리기, 정권 심판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김종인의 머리를 빌린 것이긴 하지만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같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이지만 뭔가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차별, 그전 정권하고 같은 당이지만 정권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이게 나라냐, 탄핵 정국에서 그 국민들이 느꼈던 그 나라와 정권에 대한 그 불신감과 분노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그 측근 정치, 비선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선의 그 대형 의제가 됩니다. 2022년 이번 20대 대선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대형 의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몇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의제가 됐어야 될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형 의제가 됐고요. 선거 전략을 보면 그 상호 응징 선거 전략이었습니다. 후보와 정당들이 서로 상대를 응징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치른 선거였죠. 이거는 그 이긴 쪽만이 아니라 이번에 진 쪽에서도 결국 같은 프레임으로 가버리게 된 그런 양상으로 서로가 함께 서로에 대한 응징을 위한 선거를 주장했던 결과가 되어버렸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20 세대. 이번 선거처럼 세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죠. 그 중에서도 2030 세대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면 2030 세대가 참 절묘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보면 2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앞섰습니다. 30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2%포인트 앞섰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대체로 2030 세대가 이른바 진보 진영, 민주당 진영 쪽에 표를 더 많이 줬지만은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에 골고루 나눠준 셈이 됐고 그래서 초박빙 승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30 세대가 과거와 다른 행태를 보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그 성별 차이도 엄청난 것이었죠. 2030 세대에서 특별히 더 주목되는 바는 성별에 따라서 정반대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 남성은 윤석열, 여성은 이재명을 더 많이 지지한 거였습니다. 그 옆에 표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윤석열이 58.7%, 이재명이 36%, 20대 여성은 거꾸로 이재명이 58%, 윤석열이 33.8%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 네 번째 특징, 40대 투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40대가 투표장에 덜 나왔을까? 이런 궁금함들을 보였죠. 제가 찾아보니까 19대 대선 때 40대 투표율이 74.9%였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70.4%였습니다. 4.5%포인트가 이제 떨어진 것인데요. 이 40대 유권자가 올해 817만 명이었습니다. 그 817만 명의 4.5%면 36만 7천 명입니다. 이들이 왜 투표장에 안 나왔는가?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는 가장이 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제 상황에 민감해지는 세대인데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 등으로 불만이 아주 높아졌죠. 그런데 그렇게 불만은 있지만 현 정부의 우호적인 이들이 차마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못하고 투표 불참으로 자신들의 고민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윤희웅이라는 이제 평론가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난 대선보다 적게 투표한 36만 7천 명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 성향인데 차마 민주당 못 찍겠고 그렇다고 저쪽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투표장에 못 왔다는 것인데 이들만 투표장에 참여시켰어도 24만 7천 표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주 정말 지금 여기서 그 옆에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정말 미세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저쪽 윤석열 후보가. 그렇다고 40대가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기만 부여했어도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번 선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 대선에서 특히 미디어의 두 얼굴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노출된 한국 미디어 환경의 민낯을 보여준 선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평생 기자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우리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언론이 정책 선거돼야 된다라고 내세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된다. 특히 이런 대선 같은 주요 정치 행사에서는 유권자가 판단을 돕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보면 이 두 가지에서 다 어긋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선 마지막 주간에 포털에 나온 대선 기자들을 이제 분류한 게 옆에 있는 표입니다. 선거 동향, 여론조사, 후보 동향, 뭐 후보 관련 뭐 여러 가지 뭐 토론회, 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면 정책 기사는 불과 6건이 있고 비정책 기사가 593건입니다. 정책 기사가 불과 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그 전주보다도 더 심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주엔 그나마 정책 기사가 19건이었는데 막상 선거 직전에 온갖 정책이 다 쏟아져 나온 선거 직전 주간에는 정책 기사는 단 6건만이 포털 정치 대선 기사에 걸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정책 대결보다 정치 이벤트와 상대방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을 때 언론은 이들 그대로 중계하거나 그대로 중계했다는 것도 좀 점잖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훨씬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정과 균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이제 민원연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김혜경 의혹을 172분 보도할 동안 김건희 의혹은 그 10분의 1인 17분만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10배 차이죠. 2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니터링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매체별로 보면 TV조선은 김혜경 71분, 김건희 11분, 채널A는 김혜경 52분, 김건희 3분, MBN은 김혜경만 40분, 김건희는 0분, JTBC는 김혜경 10분, 김건희 3분입니다. 사실 MBN 같은 경우는 상식에 의하면은 이미 채널화가 취소되었어야 될 그런 언론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준 건데 이 보도 결과로 보면 가장 반대로 움직인 그런 양태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정말 일그러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대선에서도 미디어가 뭐 타향됐다는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비교가 될 정도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대선에서 미디어의 그 일그러진 모습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결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번 20대 대선에서 제가 주목한 5가지 포인트는 의제가 실종된 선거였다. 엄청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면서 의제가 실종됐다. 두 번째로 정말 부동산이 결과를 가른 그런 선거였다. 세 번째로 20, 30대가 그 윗세대와 또 그 세대 안에서 남녀가 분열된 선거였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40대가 좌절한 선거였다. 다섯 번째가 미디어 환경이 정말 안타깝게 변한 그런 선거였다. 라고 한 것을 저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제가 주목한 5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렇게 제가 주목한 포인트 속에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선거 다음 날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몇 가지 좀 쟁점 사안이랄까 중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호남이 이번 선거에서 더욱 결집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니다라는 보도도 보니까 이제 어제 뭐 이렇게 좀 나오고 그렇긴 했는데 초반에는 대표적인 게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총결집으로 대결이 진행되면서 영호남이
특정 후보에 몰표를 주는 경향이 이전보다 더 선명해진 것도 이번 대선 표심의 특징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선거 다음 날부터 이게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이제 조금 더 차분해지고 냉정해지면서 이제 어제 제가 이미 발제 준비해 놓은 어제는 보니까 조금 다른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은 초반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가? 윤석열 당선인은 호남에서 44만 6천 표를 얻었습니다. 18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은 34만 6천 표에 비하면 11만 6천 표가 더 많은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박근혜 10.32%였는데 역대 최고인 보수 정당이 받은 역대 최고인 12.866%를 득표했습니다. 물론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영호남이 결집했다라고 할 때 적어도 호남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보수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줬다. 그걸 결집했다고 표현하면서 지역 감정을 은근히 조장하고 지역 감정이 개입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따라서 지난 문재인 후보보다 4.28%나 적게 득표했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는 더 많이 주고 보수 정당 후보에는 진보 정당 후보에는 덜 준 것이 호남이었습니다. 열기는 높았지만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후보보다는 조금 덜 받았습니다. 80%대 받았던 거에 비하면 75%뭐 이렇게 중반대를 받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거는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구 경북 후보였고 또 지금 이재명 후보도 경북 출신 후보였다는 점들을 감안하면은 많이 완화된 건 아니고 뭐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봐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 경남도 민주당 쪽에 조금 더 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결집한 것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이 조금 더 결집을 했다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 거고 호남에서는 뭐 무조건 묻지마식 결집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또 지역주의 감정, 전통적인 영호남 대립과 지역 감정으로 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을 언론에서 제대로 짚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선입관으로 그냥 영호남이 또 적극적으로 결집했다라고만 보는 것은 좀 현실을 잘못 보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아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게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5년 만에 정권 내줬냐, 뭐 20년 정권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좀 살펴본 것들 아티클 중에서 주목되는 게 SBS에서 민주당 출입기자가 분석한 거였습니다. 5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앞에 4개는 사실 좀 논쟁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부동산 때문, 내로남불 때문, 강성 지지층 때문, 억지 프레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논쟁 소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한 거는 5번째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거가 민주당 자체가 보수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이 SBS의 민주당 출입기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보수정당, 민주당 쪽 정당을 진보정당, 진보진영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보수지만 민주당에는 이미 이제 진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만큼 민주당이 보수화, 우클릭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면서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향하던 여러 가치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특히 선수가 낮을수록 국민의힘 의원들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선뜻 말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이 SBS의 민주당 출입기자의 분석 중에서 제가 주목한 바입니다. 앞에 4가지 이유는 뭐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저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5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청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특히 민주당에서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 선거 전략이 실패한 것이냐 가지고도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 논쟁 중
논점들을 몇 가지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응징 선거 전략을 국민의힘 쪽이 잡았는데 결국 그 민주당도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서 윤석열이 되면 검찰 독재된다라는데 같이 대응하는 똑같은 선거 전략 프레임에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의 아니 이재명의 장점, 이재명의 정책, 예를 들면 기본 소득 이렇게 국민들한테 참신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희석돼 버렸다. 이런 지적들. 그다음에 뒤늦게 연합정부, 통합정부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출마 선언 때부터 문 대통령과 차별하면서 미리 꺼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고리로 안철수를 미리 잡았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선거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민할 때 한번 귀그려 볼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이후 막강 권력을 쥐고서도 개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이것에 대한 지적은 저는 정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번 대선은 지난 5년간의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였는데 특히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과 희망을 단순히 욕망으로 규정하고 죄악시했다라고 이거는 민주당 내 어느 의원이 지금 평가하면서 발표하면서 이해합니다. 도덕경만 읽었고 변한 민심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 현실에서 국민들, 개개인이 무엇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무엇이 어떻게 개혁돼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전통적인 개혁 과제들에만 너무 연연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개혁 과제조차도 제대로 국민들 보기에 흡족하게 추진력 있게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선거 전략의 실패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선거 전략이라기보다 지난 민주당 5년 정권의 실패가 결국 이걸로 온 거 아니냐라고 한 점에서 우리가 경청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 예. 아, 예. 예, 기다렸다 하죠. 네, 화면을 지금 발제하시는 권영률 교수님 쪽으로 돌아가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세대 담론 문제입니다. 이번처럼 세대 담론이 많이 나온 선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20대로 60대를 포위하자. 아니 20대와 60대로 그 중간 세대 40, 50대를 포위하자. 뭐 이런 얘기, 세대 포위론 얘기도 나오고 또 기득권 기성세대와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싸움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586 세대 때는 대학만 나오면 쉽게 취직했다 이런 주장.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저임금 판매 서비스직에만 내몰려서 종사하고 있다. 또 기성세대는 부동산을 쉽게 돈 번 안정계층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청년 세대들한테 기존의 그 아버지 세대라고 하시는 40대, 50대 세대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세대 담론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 담론이 얼마나 허구에 찼는가 제가 일부 소개하고 싶어서 좀 자세히 했는데요. 대학만 나오면 쉽게 취직했다고 하는데 저도 뭐 60년생이니까 뭐 2세대 들어갑니다만 우리 때 그다음에 지금 50대들 10명에 1명밖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9은 정말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헤맸던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주로 저임금 판매 서비스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청년 세대는 오히려 반분돼 있는 거죠. 전문직이나 제대로 된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고학력 사무전문직 종사자 비율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주범이라고 원흉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50대 기득권 노조원이라고 하는 대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사실 전체 취업자 0.7%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세대론을 빙자한 공격들이
세대 갈라치기가 난무했던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들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무슨 청년이어도 역시 부동산 잡아주고. 그런데 이런 그 12페이지다. 이런 오도된 세대 담론이 결국 선정주의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 불평등을 과장하는 담론은 세대 내 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불평등 구조를 자꾸 축소하고 이뤄냈고, 그러나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세대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용격차와 소득격차, 자산격차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근원인 부와 지위의 세습 문제인데 그것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 신준익이란 분이 펴낸 그런 세대는 없다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정치권에든 기득권 50대 그리고 희생자 20대라고 하는 프레임은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가 갖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자기의 경쟁자인 정적, 그 민주당 쪽을 청년의 적으로 몰아가는 대중의 분노를 불러오려고 하는 전략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래서 이대남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현실을 초래했다고 하는 면에서 세대 담론이라는 건 원래 사회 발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온 세대 담론은 오도된 세대 담론이고 결국은 세대 선정주의로 정치적 선동에 이용된 세대 담론이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때보다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던 것이 이번 대선인데요. 이번에 참 대선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ARS 통해서 기계음으로 기술 발달 덕분에 싼 돈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직원 한 명 두고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명문 여론조사 업체들과 명문이라기보다 하여튼 기성 규모 있는 여론조사 업체들과 달리 정말로 우후죽순 솟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많았고 거기서 수많은 여론조사를 쏟아냈는데 그중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정말 싸구려 여론조사 단돈 한 200만 원 들여서 해가지고 그것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보여주는 아주 값싼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 어떤 조사들은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표본 집단도 엄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법상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거는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한 업체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데 일정한 작용을 했다라는 면에서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자고 한 게 구글 트렌드 분석이었죠. 여기서 두 번째 인용한 것은 실제로 대선 3일을 앞두고 민주당 계열한테 많이 뿌려졌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서로 막 포워딩하고 했던 것인데 그거 제목 그대로입니다. 빅데이터 선거 예측 시스템 문제와 이재명은 47%, 윤석열은 38%로 9%포인트 격차를 벌리면서 이재명 당선이 확실시된다. 구글 트렌드 분석하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나 이런 미국 선거에서 보면은 구글 트렌드가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믿을 것 없이 우리는 이기고 있다. 라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정신승리를 안겨주고 그래서 그게 위로는 됐는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좀 풀으면서 더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게 만든 동력으로도 역으로 작용한 자기네 편을 격려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선거 결과에는 마이너스가 된 면도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네이버라는 거대 공룡 포털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다 구글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이용자가 20%고 네이버 이용자가 70%인데 20%에 불과한 구글 이용자 가지고 구글 트렌드 분석하는 게 얼마나 정밀하겠냐. 그 다음에 우리 구글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들도 보면 아직 상당히 분석 역량이 취약하다. 실제로 이걸 막 뿌린 친구가 제 동기인데 그쪽 전공한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은 계속 그런 쪽에서 일했던 친구는 아니어서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까. 저도 그거 전에서 약간 이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건 실제로 여론조사보다 정확하다고 믿었던 구글 그 트렌드 분석도 우리나라 선거에서 별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나 구글 트렌드 분석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한두 개, 한 두어 개 조사는 상당히 정확한 조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정확한 조사, 비교적 정확한 조사도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싸구려 여론조사들과 편향성 있는 조사들과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정치적 판단과 주권 행사에 도움을 못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좀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민주주의 지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지수 얘기할 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쪽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많이 주목을 하죠. 이 지수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명박근혜 때 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세계 16위, 아시아 2위의 그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브이뎀 지수라고 스웨덴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오히려 이 지수를 더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브이뎀 지수로 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보면은 선거 민주주의 지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이명박 박근혜 때 상당히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돼 가지고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권력 분립 지수도 보면 노태우 정권 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 말기에 상당히 최고조에 올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좀 내려갔습니다. 특히 사법부 독립 지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법농단 이런 걸로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 지수도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일반적인 전반적인 민주주의나 선거민주주의 지수,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독립 지수,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 독립 지수들이 다 상당히 양호한 됩니다. 약간 그래도 높습니다만 약간 저조한 게 상대적으로 프리덤 하우스의 한국 민주주의 지수인데요. 이건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죠. 여기는 보다 자유민주주의적 경향, 보수적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명박근혜 때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오히려 약간 떨어진 것 같은 결과도 나옵니다만은 어쨌건 그래도 이 결과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주의 지수는 좀 양호한 편으로 이때까지 왔고 이명박 박근혜 때 퇴보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대체적으로 거의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가 퇴보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냐? 얼마 전에 그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 스테판 해거드 교수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시적인 렌즈로 보면 민주주의 추세를 보면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규범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이 탄핵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와 사법부도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윤석열 정부 시야가 상당히 한국 민주주의가 걱정되긴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대체로 하락할 것은 맞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는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정권 교체되면 다시 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이 가능한 그런 수준 정도로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들에 빠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민주주의 지수들이 대체로 우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우회민주주의 중심으로 민주주의 척도를 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면서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국민들의 삶이란 면에서는 약간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면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조사들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극소수 기득권 동맹의 사법적 특혜, 그러니까 사법농단으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많이 경험을 했죠. 네, 검찰 권력의 선별적 행사, 그건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심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매우 심각해질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서 회복이 된다고 할 때도 상당한 내상을 남기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 어쨌건 윤석열 정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저는 우려하고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린 세 조사기관, 미국, 영국, 스웨덴 이쪽 조사기관들의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 민주주의의 속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민주주의 지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 실현과 경제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면이 사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이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라고 하는 지수에서 변동성, 회복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이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행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민주진영의 대응과 능력이 또 다른 위기의 근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세력의 무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대중의 정치적 지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수 정권한테 너무나 큰 힘이 쏠리는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라든가 다음 기본선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오히려 위험 요인은 윤석열 정부보다 그 반대의 민주당과 민주세력 쪽 지형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무능한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독일 나치의 등장 과정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와 계신데 이종구 교수님이 3월 6일 발제문 보고 아주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 읽어보시지만,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라고 인식이 될 때, 뭐 착하고 헌신적이지만 지네는 무능해. 이렇게 되면 지네한테 더 이상 정권 맡길 수 없어. 이렇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과거 독일에서 나치 등장 과정에서 보였던 것 같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 정말 거의 파시즘적으로 전횡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단편적인으로 제가 깊이 정리를 못했고 그냥 생각나는 부분들만 제기했는데, 이걸 같이 나중에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쨌건 민주당 정부가 그래도 의회는 현재로서는 저쪽에서는 분열시키고 이제 그래서 여소야대를 파괴하려고 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여소야대면서 의회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실효성 있는 민생 개혁과 검찰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그다음에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당 정치를 좀 성숙시켜야 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정당들이 얼마나 허약한가,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가를 확인했고, 특히 이 말은 정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특히 민주당 진영의 당내 경선을 보면 민주주의적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서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협조하지 않는 풍토가 결과적으로 민주진영의 약화를 초래하고 선거 패배를 초래하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점을, 이게 우리가 조금 원칙적으로 반성하는 면에서는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잊지 않고 짚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 양당 정치 한계 극복하는 다당제 노력,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 약속도 있었으니까 다당제를 위한 정치개혁 노력을 확실하게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사회, 교회의 과제로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대중들이 실망한 것도 있고, 정치 지도자들에서 실망한 것도 있고, 대중들 스스로가 흔들리면서 부안해동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 정치 교육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디어 환경이 어떻건 아니면은 저쪽에서 왜곡된 세대 담론으로 대중을 흔들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시민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노력을 우리 시민사회와 교회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효성 있는 민생개혁 얘기는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시민정치교육 얘기만 딱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얘기를 하죠. 정말 활발해 있고 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해서 정말 시민정치교육을 강제적이지 않게 또 논쟁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논쟁할 수 있게 그다음에 결국은 그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정치교육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시민교육이란 걸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칙들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지 정말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력, 분석력을 키워내는 노력들이 안 되고 있고 학교 밖에서 그 노력들이 미흡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와 교회가 좀 관심 갖고 시민들이 어떤 왜곡된 정치 환경과 정치적 프로파간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고 유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약 45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 평가, 또 민주주의, 지수로 본 우리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 또 앞으로의 과제들, 약간의 우려도 또 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45분 듣기에는 너무 짧죠? 밤새 같이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 포럼 카이로스 시간에는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호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결국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지만은 언론이 정말 그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초창기에 말씀드린 그 대선에 있어서 그 시대 정신 세 가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대 정신에 대한 얘기가 뭐 전혀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만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었고 뭐 그 다른 종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그 KBS나 MBC나 이런 그 공영방송 차원에서는 언론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토의하고 논쟁을 벌이고 성찰할 수 있게 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그 공영방송 쪽에서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도 뭐 종편이나 거의 뭐 별 다름없는 그런 수준의 로 됐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무슨 시대 정신을 언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토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언론 아까도 그 시민 정치 교육을 얘기하셨지만 언론이 또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게 시민 정치 교육인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시대 정신을 토의할 이 언론을 그렇게 만들어갈 환경을 만들어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언론계에 계셨으니까요.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연관돼서 지금 여러 가지 종편들이 있지만 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종편들이 대부분이고 요번에 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봤지만은 우리 진보적 언론이라든지 새로운 정말 편향되지 않은 그런 언론 방송 TV 이런 거를 뭐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 될 수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관한 질문하셨는데요. 잠깐 생각하시
바로 뭐 하나씩 할까요? 그때 대답을 하죠. 뭐. 그럴까요? 예, 그러면 예, 그러시면 또 예, 지루해지니까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언론 환경은 말씀드렸듯이 저도 평생 이제 기자로 살아온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현실이 초래됐나 하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데, 하나 느껴지는 거는, 이게 어쨌건 돈과 권력, 정권은 이쪽에서 가졌지만, 권력은 이제 종합적인 거죠. 그 사회에서 권력은. 그 헤게모니들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아지면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을 대하는 기자들의 태도, 박탈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할 때 그 도전적 태도와 그 윤석열 당선인한테 아주 공손하게 외람되지만 뭐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참 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 면이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쪽은 상당히 만만하게 보였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게 폼나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목숨 걸고 지사적으로 독재 권력과 싸우는 게 정말 기자의 기백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만만해 보이면서 허점을 드러낸 민주당한테 잽을 날리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기자로서 좀 폼나는 거고, 거꾸로 그 보수 정당 쪽은 집요하고 아주 뭐 비판 기사 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반발 오고 집요하게 이제 나오면서, 저쪽은 건드려봤자 좀 피곤하다, 이런 정서들이 한편으로 기자 세계에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굳이 내가 피곤하게, 응? 이렇게 건들고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무의식의 공포 그런 것까지 느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자기 검열로 되고, 이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뭐 틀린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도 너무 무르게 대응하니까 이쪽은 편하게 마음 놓고 이제 보도하고 뭐 틀려도 되고 좀 비아냥거려도 되고 이렇게 좀 만만한 존재화돼 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기자들 세계 언론 지형에서 그런 느낌을 정서적 문화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뭐 결국 자본과 이쪽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농장 사주들에 의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기자 세계에서 그런 분위기들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후배들 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좀 느끼면서, 부당한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때 말로 떠들고 막 그러지만은 실제로 잘못된 보도를 악의적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한테 좀 깐족거리는 보도했다가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공정한 정의적 법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의식이 상당히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쓰고 보면 되는 이런 현실들이 이제 횡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다 보면 때로 오보가 나올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기자도. 그러나 그것과 달리 악의적이고 편향된, 그러니까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심정적 비판들과 그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질서를 갖고 대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가 흔히 가짜 뉴스 대응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뭐 제대로 실현된 거가 없죠. 심지어 그 종편을 세우면서 그 근본을 허위로 했던 그런 매체, 저는 그건 당연히 제가 언론인으로서 우리 언론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그런 매체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매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주 흐리멍덩한 대응이 나온 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 내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동기나 언론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져서 편의와 관계와
이익과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보도들이 난무하고 또 흥미 위주 보도들이 난무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들을 정말 우리 사회 법적으로 할 것은 법적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그런 풍토를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진보 종편이 가능할 것이냐. 지난번에 법적으로 엄밀하게 처리했으면은 한 개 내지 두 개의 종편은 허가 취소가 됐어야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 진보건 아니면 정말 그렇게 헛된 짓 하지 않는 그래도 중도 균형이 있는 새로운 종편이건 이런 것들이 수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 여지를 그 민주당 정부에서 스스로 차버렸죠. 응? 그리고 지금 종편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종편을 한두 개 더 세운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여건상 훨씬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진작에 어차피 국민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편향 가지고 그 종편을 허가해 줬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존 종편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원칙대로 탈락시키고 새로 공부하든가 했어야 됐는데 그거 못한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기회를 잃었다는 면이 아쉽고 지금 상태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단 행정회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추가 종편 설립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떤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종편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권영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많은 또 배움도 있었고 또 대체로 뭐 다 동의하는 그런 면입니다만은 한두 가지 조금 제가 토론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언론 얘기가 나왔는데 가령 우리가 뭐 좀 편향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 그 한국 지금 뭐 종편이든지 뭐 여러 가지 SNS에서도 뭐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거 봐도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건 사실인데 과연 이번에 민주당이나 우리 민주 세력이 패했던 것이 언론 때문에 패했다고 볼 수 있느냐? 나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그 큰 원인을 두는 거는 맞지 않지 않았냐.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종편에서 그 논평하는 뭐 순서 많이 물론 이제 그 조선 TV라든가 뭐 MBN이라든가 이제 거기서 그런 편향한 건 보이지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이쪽에서 두 사람, 이쪽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앉혀놓고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두 사람이면 또 이쪽 윤석열 쪽 비판하는 사람 두 사람에서 상당히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건 과거보다도 많이 달라졌고 또 워낙 지금 그 언론의 편파적인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나아졌고 또 그 뭐 어느 부인을 더 많이 비판했느냐 뭐 이제 그런 것같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쪽에도 흠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대장동 사태라는 게 너무 지나친 그런 그 부정적인 요소였고 그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건데 그 물론 뭐 윤석열 쪽에서도 이제 뭐 무슨 뭐 본부장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것이 더 심각한 그런 거였냐 하는 걸 한다면 아마 논쟁이 상당히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쪽에서 반성할 게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사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진영 간에 분열이 되고 대립되고 그것이 그냥 갈등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그런 그 갈등과 분열과 대결 속에 있었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다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지고 아주 비슷하게 0.7%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세력이 결집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상당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하듯이 이제
그 지역 갈등, 계급 갈등, 그다음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갈등의 문제가 지역과 계급이 이렇게 결합이 된 하나의 양극화된 하나의 분열. 이것이 아까 그 지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잘 하셨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이 빨갛고 말이죠. 강북이 파랗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쪽에서는 윤석열 찍고 땅값이 싼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더 많이 찍었다는 거. 경기도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좀 이천이라든가 이렇게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땅값이 비싼 데서는 윤석열이가 이기고 안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서는 역시 또 이재명이 저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영호남 관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또 좀 출세하고 또 고급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 사람들하고 이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하나의 이 빈부격차와 이 지역으로서 갈등해서 분열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로만 국민 통합을 해서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셨는데 저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갈등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호남은 박근혜 때보다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10%에서 13%가 된 거 별 차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85%가 지금 완전히 이재명 쪽이었고 영남에서는 75%가 완전히 이쪽 윤석열 쪽이었고 이재명 씨가 자기 고향인 안동에 가서도 결국은 25%, 24%밖에 못 얻었어요. 경상북도의 평균치를 더 이상 올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이 영호남의 대결이 있냐는 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서 역시 지역 갈등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 실패한 원인을 이제 5가지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난 마지막에 민주당이 보수화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건 조금 제가 보수화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남북 관계도 처음에 이렇게 활발하게 그냥 북한 방문도 하고 무슨 4.27 선언도 하고 미국 관계도 하고 큰 일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폴로우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에 눌러 들어가서 보수화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잘못이고 또 경제 정책도 그러고 이제 복지 문제에서도 그러고 세금 그러고 보수화한 건 사실이지만은 만약 보수화한 것 때문에 이번 선거가 졌다면 사실은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더 진보적인 정당으로 갔어야 하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심상정치한 대로 간 것도 아니고 역시 보수화해서 실망했지만 결국 진보적인 사람은 이재명 찍은 거 아닌가. 저 자신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지만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실패한 원인으로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다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왜 실패했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탄핵 이후에 2017년 박근혜 정부 물리치고 탄핵하고 올라가서 압도적인 그런 표차로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동계올림픽하고 그다음에 2018년 남북관계에 대한 아주 진보적인 결단을 내리고 얼마나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러면 200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잖아요. 그 뒤로 3번 선거가 다 압도적인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2019년 이후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큰 실패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하고 추미애가 난 결정적인 그런 실망을 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오죽하면 거기서 자기가
내가 만든 검찰총장이 벗고 나와가지고 맞서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민의 지금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되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패의 원인을 조금 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우리 자신도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민주당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눈에 들어온 이거 기사 구절 중에 하나가 정치 고관여층이 과잉 대표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느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고관여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그 후보자와 뭐 아주 긴밀한 개인적 관계가 있거나 어떤 그 사람의 후보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막연히 이제 이념적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어쨌건 정치 고관여층이 상당히 많은 거,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게 많은 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그 부분들의 역할도 좀 상당하고, 그래서 아주 뭐 정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과잉 팬덤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많이 조장하는 것이지 않는가. 자기가 지지한 후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 그걸 몇 프로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완전히 무시해도 될 정도의 비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한 비율이, 그게 뭐 10%일지 20%일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정치고 관여되고 있고, 물론 그 중에서는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이쪽 후보가 돼야 된다, 저쪽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뭐 좋은 의미의 정치고 관여층이 된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그런 분들이 또 많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건 그 정치 고관여 자체가 일종의 현상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차분한 사실은 정권 교체 내지는 정권 교체가 선거란 것 자체가 일종의 민주주의를 위한 통과 의례고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지 않습니까? 열심히 경쟁하고 다투지만은 그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더 제대로 봉사할 것인가를 후보들이 스스로 내고 평가받는 과정인데, 이것이 그런 축제적 요소보다 또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과잉 대표되면서 갈등이 더 부각되는, 선거 때마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선거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정책이 실종되게 만드는데도, 정책 선거가 실종되게 만드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선거를 통한 과정에서 지나치고 불필요한 갈등, 건강한 갈등은 필요하죠. 서로 누가 더 국민한테 바르게 봉사할 것이냐 가지고 정책 가지고 보편복지가 맞냐 선별복지가 맞냐,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더 민족 공동체의 발전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를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정치적 차이와 논쟁과 갈등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갈등은 장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치열한 토론이 없는 게 오히려 문제죠, 정책에 있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팬덤적 현상으로의 정치 고관여층에 의한 그 갈등의 조장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는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고, 당장 이번 선거의 평가를 둘러싸고도 그런 정치 고관여층에 의해서 토론 이전에 감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지금 벌써 조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국민의힘은 왜 우리가 지난번 탄핵도 당했고 이번에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은 자기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 쪽이 잘못해서 이긴 건데, 우리는 뭘 더 반성할 거냐, 반성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쪽은 어떻게 탄핵이라는 국면 속에 거의 망하고 국민들한테 퇴출당해야 될 정당이 어떻게 5년 만에 재집권되고, 더군다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들이 정권 청산을 내세우면서 저쪽 후보로 나와서 당선까지 되느냐,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한 진솔한 반성들이 필요한 것이죠, 평가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문재인 대통령 잘했는데 왜 비판하냐라든가, 거꾸로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진솔한 그런 팬덤식으로 무조건 자기 것 지키고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솔한 반성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아직 좀 약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전하게 평가하고 토론할 부분이 있는데도 이게 그 팬덤 현상에 말려들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봐 조심하는 면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단상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네. 뭐 좋은 토론들이 발제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좀 확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지금 나온 뭐 5가지 이런 거 다 중요한 현상이지만 제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보수층이 카르텔화되고 있다라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옛날의 독재 시대를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그 보수 연합 지배 체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에 한국 사회의 이제 민주진영의 이 진로에도 어려움이 있다. 아시다시피 언론, 검찰,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주민 현 생활에서는 부동산, 이제 수도권 부동산 그룹들, 그 다음에 재벌, 그 다음에 영남, 원래 그 수구, 이제 그 카르텔들이 거의 양대 진영이 총 직결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쪽에서도 원래는 10% 지는데 민주 세력이 의회를 180쪽 줬지만은 의회에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워낙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이제 우리 촛불 그룹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사실은 20만 표 차이로 이제 줄여놓은 건데, 이 카르텔의 문제, 예를 들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플랫폼화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시대라는 거는 플랫폼 대 플랫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언론, 검찰, 재벌이라는 전통적인 그런 카르텔에다가 이게 아주 노골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부동산 그 그룹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 쪽으로는 이제 무속도 하나의 이제 이 그룹으로 이렇게 참전하는 이 카르텔, 이 플랫폼이 이번에 어느 정도의 직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진영도 이러한 플랫폼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다. 이걸 지금 의회 민주주의, 의회 세력, 민주당 혼자서 싸울 때도 아까 무능력 문제 나왔지만은 힘의 벅찰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이라고 하는 저쪽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리고 잘못하면 조금 있다가 저쪽 카르텔에 가담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힘센 쪽에. 그러기 때문에 이 새로 등장한 이 플랫폼에 대항하는 이 새로운 우리 쪽의 플랫폼은 촛불과 시민 역량과 마을의 플랫폼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로만 우리의 정치를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촛불과 시민과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단위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 지금 뭐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이후시대를 준비하는 그룹도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이 새로운 이 거대 보수 이 카르텔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미래의 정치나 미래의 공동체, 민주주의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분석 틀은 상당히 뭐 이렇게 유효한데, 이것이 이 플랫폼의 문제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얘기라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토론하지 않으면 매일 그 5년마다 그 선거 결과만을 놓고 아주 부분적인 뭐 테크니컬하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 그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못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좀 해서 제 말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그 이번 선거를 잘 분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금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촛불 혁명 이후에 중간층이 우리 민주진영에 이렇게 이제 그 합세를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촛불혁명 직후에.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그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 이게 그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대 3대 4든지 뭐 그 정도에서 엇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정 보수층이 있고 상대적으로 고정 진보층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위 중간층, 중도층, 스윙 보터 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스윙 보터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윤석열 사태와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뒤이은 계속적인 인사 난맥,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크게 이 세 가지 때문에 소위 그 중도층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되어 있었다. 이번 선거판 자체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선거전이 그 시작이 됐는데 그 상태 자체로 놓고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막상막하의 싸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간발의 차이로 지긴 했지만 사실상 막상막하의 싸움이 됐는데 그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인물, 그는 할 수 있고 해왔고 할 수 있다. 이거.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 너무 엉터리다. 이건 뭐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하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선제 타격 등등. 그러니까 윤석열을 시켰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다는 그 촛불 시민들의 이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그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반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거에 대응한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의 그쪽이 정권 교체냐, 우리는 정치 교체다. 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었던 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돌아섰던 2030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2030 남성들도 상당 부분이 이반됐다가, 돌아왔다는 거.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간발의 아슬아슬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았느냐. 아깝게 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따라붙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권영률 목사님 또 우리 이원돈 목사님 말씀하신 의견에 거의 동감을 하고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막판에 약속한 정치개혁 약속, 이번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법제화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해서 중도층을 민주당이 잡도록 노력을 하고 진보 진영은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지방선거든 지방의회든 뭐 지방자치단체든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그걸 요구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층을 잡고 진보 계열 정당들이 그 소외된 계층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세력이 연대해야 이 보수 극우화하는 이거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네, 현영석입니다. 말씀 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저는
70대고요. 세문안교에 다니고 있고 은퇴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의 강남이라는 데 윤석열 지지율이 40%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고 사실 이번에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노무현 정권이 망한 것도 김수현이가 잘못해가지고 망한 건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김수현을 또 정치실장에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아까 스윙잉 보터라고 하는 제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나 아니면 대학 동기들 보면 제가 보면 윤석열 안 찍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면 저만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랬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무식하거나 멍청한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보유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양도세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만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전략적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전략이라는 건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략적 대응 능력이 세 가지인데요. 전략적 민감도, 그 다음에 집중력, 그 다음에 자원 동원력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보면 민주당은 이런 어떤 전략적 대응 능력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힘당은 전략적 동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어떤 때는 아주 끈질기게 아주 불어늘어지는 그런 식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 터져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가 무슨 국방부 옮기겠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말 프랙티스를 하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180석하고 그다음에 촛불이 정권을 매겨줬으면 그 권력을 행사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네네네. 해야 되는데 그 아무도 안 해놓고 네네, 알겠습니다. 검찰 부동산 그건 아니- 문제, 전략적 민감성 문제, 네, 물로 터져서 그랬다.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죄송합니다. 2분밖에 못 드리는 죄송하고요. 또 다음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정종훈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률 교수님, 예, 좋은 발제 고맙습니다. 일단 토론 중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원돈 목사님께서 보수의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와 권력의 탐욕적인 그런 그룹의 카르텔로 수정을 해야 제대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보수적인 가치, 진보적인 가치 이야기하는데 둘 다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마치 대립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삼열 교수님께서 지역주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요. TK와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호남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역주의로 볼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TK와 영남 지역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결집이 그런 어떤 지역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양태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호남은 그래도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이 그들을 아주 지역 전체적으로 민주의식을 고양시킨 그 배경이 오히려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양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지역주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이면이 너무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20대 대선 5가지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이 돼요. 네, 2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그건 뭐냐면 무속신앙의 그룹들,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그룹들, 그러니까 신천지와 통일교로 대변되는 사이비 이단 그룹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기독교, 보수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그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다수 교계의 현실이죠. 그것이 결합한 것이 오히려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판가름의 요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자, 하나만 예, 잠깐만요. 용어 정리 이제 제안해 주신 겁니다. 부와 권력 기득권의 탐욕적 카르텔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기억에 막 남는데 이건 우리가 통일한 건 아니고 제안이시니까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권영률 선생님 지금 예. 네, 그 여태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세 가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원돈 목사님 말씀하신 집접 민주주의 강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그 정치 개혁할 때 여러 가지 다당제를 위한 노력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집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랑 연결되는데, 그 광주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가 나왔다. 저희가 선거 끝나고 조금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지역에 광주 지역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최대의 교회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는데, 그 태극기 부대적인 그 담임 목사의 확고한 정치 철학에 광주 최대의 교회가 많이 흔들렸고, 그것이 이제 단순히 부동산 문제 플러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최대 교회 태극기 부대적 성향이 최대 몇 프로라고 그랬죠? 40%인가? 그런 득표까지 나오는 걸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정정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신천지 무속신앙 그거 맞다고 보고, 사실은 제가 그걸 추가해서 6가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쨌건 그쪽 캠프에서 그쪽에 대한 일을 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봐 그거는 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그거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논란 혹시 소지가 있어도 넣었어야 이게 객관적인 발제라고 봅니다만, 좀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그 논쟁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뺐지만, 이번에 24만 표인데 신천지와 통일교가 전적인 지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3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통일교 한 3, 4만, 4, 5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표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때문에 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단 신천지 때문에 패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국교회가 평소에 그렇게 신앙을 얘기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를 얘기했으면서도 그랬던 특히 보수교회들이 그런 신앙적 기준과 원칙보다도 자신들의 정치적, 재산적 이득을 더 우선시했다. 그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번 대선의 패배자는, 선거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있지만 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패배자는 한국교회, 특히 한국 보수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교회는 패배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원칙을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질문을 좀 한 2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부와 권력의 탐욕적 카르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기독교회, 우리가 기독교 사회 발전 협회 포럼 카이로스니까 우리 기독교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교회 보수 교회가 무속과 무속과 또 이런 사이비 이제 그쪽이 지지하는 쪽을 함께 지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석 자료들을 못 봐서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대단히 부의 권력의 탐욕적 카르텔에 일조하고 있다. 대단히 깊숙이 숙주 같다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교회의 자성과 회개와 성찰을 촉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일부 사이비 한국 교회가 무속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 말고 더 좀 훨씬 적극적으로 신학적, 선교적 차원의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중앙대 교수 김누리 교수가 출연을 해서 두 당이 똑같다. 두 당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두 당 다 보수당이다. 근데 두 당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정책을 냈다. 그 예로 양극화에 대한 그 문제를 진단하면서 증세를 둘 다 안 했다. 감세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증세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를 세금을 늘려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해서 그걸 가지고 조세 정의를 통해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두 당 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지 않았냐는 평가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또 진보적인 지금 이제 진보를 민주당으로 보는데 그거 말고 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그 분석에도 두 당에 대한 얘기만 있어서 3당, 4당 다른 얘기는 없어서 좀 그 점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 인식은 3, 4년쯤 전에 어디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기사연이었는지 아니면은 저 다른 그 기독교 쪽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그 업체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은 한국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보수 중도 진보 정치 인식은 우리 국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외로. 그거는 한국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수적이라든가 더 진보적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분포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 장로 이런 교회 내 이른바 항존직 직분자들은 다릅니다. 그쪽은 보수적인 경향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정도 그건 다른 조사였던 것 같은데 신앙의 정도 조사가 있습니다. 초신자급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평범한 신자급 진짜 열성 신자급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의 척도 가지고 뭐 11조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이런 축도들로 그렇게 구별하는 축도가 있는데 그 구별 축도에서 볼 때 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역시 교회 고위 직분자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교인 전체로 보면은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선거 때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내 목사 장로들이 보수적 목소리 가지고 떠들어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대체로 보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면에서 제도화된 교회는 보수적인 건 맞죠.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이진 않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치적 그 분포하고 거의 비슷한,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크게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차이를 줍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분들, 교회 목사 장로 직분자들이 이제 보수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주 평소에 강하던 분들인데 막상 신앙이 깊다는 분, 또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를 지닌 목사 장로란 분들이 이런 이단 신천지 주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신앙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들의 계급적인 이익이라고 그래야 되나 했던 재산상 이익, 사실은
재산상으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혜택을 줬죠. 그러나 그 혜택 준 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당장 고지서로 나올라온 그 작은 경제적 이익에 분노하는 부분들이 더 컸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작동한 부분들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실패한 거죠. 한국교회 믿음 못하는 분들이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김누리 교수. 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라고 봅니다. 응? 크게 볼 때, 뭐 서구적 기준에서 볼 때 민주당도 보수정당에 가깝죠, 거의. 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라보다 퇴행적 정당이니까 소멸돼야 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진보정당, 그 정의당이 모태가 됐던 아니면 정의당이 완전 실패했다고 보는 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어느 게 됐든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과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보수진보 체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져 버린 면들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할 거냐, 우리 사회 갈등을 어떻게 줄이려고 할 거냐, 그리고 남북에 어떻게 평화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완전히 다른 존재인 두 정당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죄송합니다. 다르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면을 실천으로 국민한테 보여줬냐, 또 다른 포인트로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도 과연 그 다른 면으로 정말로 부의 불균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냐라는 실천력의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면이 상당한 것도 또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알면서도 결국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들 다 이야기하셨어요. 한 이야기 중에 그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씨가 압도적이었는데 왜 윤석열이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한 이야기는 신천지가 대거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떨려났다 하는 이 이야기는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때 이 신천지를 대거 키웠잖아요. 엄청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길을 가는데 전광판에서 신천지를 광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거 전도해요. 얘네들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CBS에서 뭐 자기네 비판했다고 여기 종로 5가에서 검정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길거리를 가득 메워서 그 CBS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쟤네들이 그 집단화 돼 있는 게. 그런데 걔네들이 국민의힘만 과연 들어갔을까? 민주당에도 지금 털어내자. 윤석열 막 계속 홍보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신천지가 뭐 마지막에는 30만 개입설 막 이랬는데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이단들, 주술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다 붙었어요. 태극기 부대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다 붙었는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론이 가짜뉴스 하는 거 저 세 가지를 크게 봤거든요. 5.18 때 언론이 가짜뉴스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 때 했어요. 세 번째는 윤미향 그리고 정대협 정의원을 이렇게 할 때 전 언론이 가짜뉴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유튜버들이 또 떠들어대고 그래서 수요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또 처음처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친일, 친미 이런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적인 정립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사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근현대사 공부부터 새롭게 시켜가야 되지 않는가. 아까 뭐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정립이나 또 뭐 WCC, NCCK 뭐 이런 것도 너무나 무지하게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옳은 일을 이야기하면은 아예 정치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사람으로 찍혔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우리 이런 거 유튜브들의 또 극렬한 그런 극우 성향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과제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선 결과를 놓고 우리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더 잘 분석하고 또 대응하고 과제도 잘 설정하고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쭉 들으면서 또 지금 방금 말씀 이 사이비 문제와 언론 문제 또 제기하셨는데 문제 듣고 마지막 발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부정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저희가 느끼고 아는 바로는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특정인을 밀고자 했던 것보다는 신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했던 다른 후보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신천지가 밀었다고 하는 후보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후보한테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신천지의 자기 전략이었으니까. 그러나 현실로는 신천지가 그런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 대선의 결과를 바꿀 정도까지 된 선거표를 자기네들 주장은 30만이니까 근데 뭐 실제로 30만까지는 안 움직였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거의 20만은 움직였을 거도 봅니다. 그러면은 23표 차이 중에 20만이 신천지에서 온 거거든요. 나머지 통일교 3, 4, 5만 치면은 그것만 해도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표였습니다. 실제로 대선 끝나고 나서 신천지가 여태까지는 속이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신천지 대놓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신천지 성경 공부 뭐지 뭐 이런 플래카드까지 벌써 내건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여했고 그만큼 이제 정권이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도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신천지가 좀 다른 교회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반사회적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또 위험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반사회적 집단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하고 그것이 먹혔고 그리고 또 자기를 지지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그 정권이 그런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나왔듯이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빨리 그런 우리 사회 양당만이 아닌 다당제가 존재할 수 있는 정치개혁, 직접 민주주의란 정치개혁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에서 감시하고 독려하고 촉구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는 이런
오늘 포럼 카이로스 토론인데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런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게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줌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참여자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참여자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성함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되지만 제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포럼 카이로스는 매월 둘째 금요일에 4시에 진행됩니다. 또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 주제들 가지고 또 이어갈 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오늘 그 얘기한 내용들 또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또 보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칠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포럼 카이로스 6번째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